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예,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 읽고 있죠?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오늘은 그 중에서 탐욕이라는 우리의 감정을 탐해보려고 해요. 어제 함께 했었던 그 욕망이라는 감정에 이어서 알아보기 좋은 감정인 것 같아서 오늘은 탐욕으로 정했습니다. 네, 강신주 박사님이 탐욕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소설은 뭘까요? 네, 어쩌면 맞추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딱 어울리는 그런 책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중하고 반짝거리는 순금? 아니 신들이여, 헛되이 내가 그것을 기원하는 것은 아니라네.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네.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문둥병을 사랑스러워 보이게도 하고 도둑을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앉힌다네. 그리고 원로원 회의에서 도둑에게 자기와 패배와 권세까지 부여한다네. 이것은 늙어빠진 과부에게 청혼자를 데리고 온다네. 양로원에서 상처로 인해 심하게 곪고 있던 그 과부가 메스꺼움을 떨쳐버리고 향수를 뒤집어쓰고 젊어져 5월에 청춘이 되어 청혼한 남자에게 간다네.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티몬에서 사막 3장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돈에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 시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다. 셰익스피어의 탄식처럼 부요함은 모든 것을 좋고 젊고 고귀하고 심지어는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탄식 이면에는 그래도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며 추한 것은 추한 것이라는 역설, 반대로 흰 것은 흰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낭만주의적 확신이 깔려있다. 그렇지만 19세기 이후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인간은 그나마 그때까지는 비록 명목상으로도 유지했던 낭만적인 외투마저 과감히 벗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것들은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탐욕은 인간의 욕망 중 가장 지고한 권좌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탐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스피노자가 에티카 윤리학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탐욕이란 부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이자 부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네, 스피노자의 말처럼 무절제하게 부를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감정의 실체다. 그러니까 탐욕에는 중용이 있을 수가 없다. 탐욕의 상태는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신 상태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동안 갈증은 해소된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보다 더 강한 갈증이 찾아오게 된다. 불교에서는 갈애라는 말이 있다. 목이 마르는 애착, 갈애라는 뜻이다. 마실수록 더 마시게 되는 밑도 끝도 없이 치명적으로 중독적인 욕망이 바로 갈애이자 탐욕인 셈이다. 이제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 지금부터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 바로 이런 절제력이 탐욕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저 생계비는 정해질 수 있지만 최대 생계비는 정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규정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강신주 박사님은 이 챕터, 이 탐욕이라는 챕터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바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에서 복선을 좀 깔고 계시네요. 이런 절제력이 탐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지만 이것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을 하실 거예요. 자, 이만큼 힌트 드리고 다시 책으로 넘어갑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으로 오르기를 원한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할까? 아니다. 그는 1억 원의 연봉을 원하게 된다. 돈은 죽은 뒤에 천국과도 같은 막연한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바로 이 순간 돈은 우리에게 지상의 쾌락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에 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극도로 커지게 된다. 크루즈 여행을 가야지.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그리고 애인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 애는 이 돈에 어울리지 않아. 어쩌면 내 돈을 함께 쓰려고 덤벼들 거야. 얼마나 행복한 현실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다. 3천만 원 어치의 꿈도 있고 1억 원 어치의 꿈도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 100억 원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집, 미래의 음식, 그리고 미래의 연인을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끝내 그 무절제함으로 인해 탐욕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20세기 위대한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에서 포착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자, 위대한 개츠비 속으로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개츠비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이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형씨.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가득. 나는 머뭇거렸다.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갑자기 개츠비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전에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데이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안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끝없는 매력, 그 딸랑거리는 소리, 그 심벌스 같은 노랫소리, 하얀 궁전 속 저 높은 곳에 공주님이, 그 황금의 아가씨가. 이런 구절이 있었군요. 이건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있었을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탐욕과 관련하여 셰익스피어의 대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만큼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읽었다. 표면적으로 소설의 줄거리는 사랑과 결혼을 둘러싼 진부한 멜로드라마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부와 관련된 인간의 탐욕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읽어도 읽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은 4명으로 압축된다. 닉이라고 불리는 소설의 화자 나가 있고 5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옛 여인을 찾아온 개츠비가 있고요. 개츠비의 옛 애인이자 지금은 남편을 가진 아주 매혹적인 여인 데이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재산을 무기로 데이지의 남편으로 낙점받는 데 성공한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츠비가 다시 등장하면서 데이지의 마음은 텀과 개츠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사실 데이지에게 텀이나 개츠비는 모두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배역의 중요성이 결정되는 데이지의 인생에서의 그 배역이 의미가 중요성이 결정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현재 자신의 남편 텀도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다. 과거의 가난을 떨쳐버리고 엄청난 부자가 된 개츠비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심지어 데이지는 톰과의 결별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하긴 텀을 통해서, 아니 정확히 말해 탐의 돈을 통해서 꿈꿀 수 있는 것보다 개츠비를 통해 꿈꿀 수 있는 설레는 미래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게 데이지라는 황금의 아가씨는 개츠비의 돈으로 새로운 꿈을 꾸면서 행복해한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끝없는 매력, 그 딸랑거리는 소리, 그 심벌스 같은 노래소리는 데이지의 마음이자 동시에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돈의 노래이기도 하다. 그래요, 돈의 노래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위대한 개츠비를 여러 번 읽었죠. 아주 어려서도 읽고 좀 더 커서도 읽고 또 어른이 돼서도 읽었는데 이렇게 데이지의 심리, 그 상태,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데이지의 이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개츠비에게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의 매력에. 그래서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흔들리고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아주 표피적으로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을 다시 이 철학자의 시선에서 다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랬군요. 이 데이지의 이 시선, 데이지의 변화, 데이지의 심적인 상태, 이 움직임, 이것에 주목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개츠비에게, 톰에게 매료가 되었었다면 그 원인이 그를 당긴, 데이지를 끌어당긴 그들의 그것이 뭐였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의 과정을 제가 거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강신주 박사님한테. 네, 그녀를 끌어당긴 건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맙소사 세상에. 소설 전편을 통해 톰과 개츠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데이지의 고뇌는 만족을 모르는 그녀 자신의 탐욕을 개츠비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사랑의 고뇌의 이면에는 탐욕의 고뇌가 또아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것을 눈치챈 톰은 개츠비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법적이어서 그의 부유함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도각과도 같다고 폭로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데이지가 개츠비가 아니라 다시 탐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참으로 흥미없기 그지없습니다. 개츠비가 데이지의 탐욕을 간파했던 것처럼, 그래서 돈을 모은 거죠. 겁나게 많이 모은 거죠. 그랬던 것처럼 톰도 아내 데이지의 본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5년 전 가난한 장교 신분으로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했던 것도 바로 그녀의 부유함이 뿜어내는 환상 때문이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개츠비도 돈에 끌린 거죠. 돈과 데이지의 매력에 끌린 거지만 사실은 데이지라는 그 인간 자체의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이런 것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의 돈과 환경으로 뿜어대는 그 아우라, 그 분위기, 그 환상을 좋아했던 거죠. 당시 개츠비는 데이지를 얻으면 그녀의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그런 달콤한 결실들, 그런 환상, 우아함을 모두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자, 소설 속 문장 나와 있어요. 데이지는 그가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된 우아한 여자였다. 그는 온갖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긴 했었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철조망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몹시도 탐났다. 네, 결국 개츠비의 사랑도 탐욕에서 출발했던 셈입니다. 그러니 사실 위대한 했던 것은 개츠비가 아닐 수 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개츠비, 데이지, 그리고 톰을 가로지르고 있는 탐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세 사람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인 돈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위대한 개츠비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스콧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소설가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성에 비해 좀 가볍고 세속적인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이런 철학적인 시선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너희가 이것을 알아차려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철학자들처럼 아주 대놓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그 뇌를 이 도끼로 내려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우아한 소설 한 편으로, 아주 그것도 어디 한번 찾아봐라 하는 듯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러브스토리, 안타까운 러브스토리로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신 건데, 탐욕이라는 화두라는 우리의, 탐욕이라는 돈이라는 우리의 그 뿌리칠 수 없는 화두, 이 시대에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는 성찰을 가지시고 이런 플롯을 구성해서 소설을 만드셨을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뭔가 아주 예술적 감성에 의해서 뭔가 뚜렷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뭔가 이 부분,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뭔가, 그렇지만 현실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찰나의 현상, 우리들의 모습을 소설 속에서 아주 예술적 감정에 의로 포착해내신 것이지 그 뒤에 깊은 사상적 배경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어도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감수성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이거 표현해야 된다. 이거 글로 남겨야 한다. 오래가기 위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설로, 위대한 소설로 남겨야 한다 라는 정도의 자각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그의 업적은 위대하죠. 개츠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탐욕, 돈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스콧 피츠제럴드와
강신주 철학자가 의 그런 시도,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각성 깨우침과 이런 설파하려는, 행동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 위대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닮을 수 있는 부분 꼭 따라가고, 뭐 따라간다는 표현 하지 말라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에게 뭐 이렇게 피츠제럴드처럼 소설을 쓰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전 저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지금 녹음하고 있나 봐요. 네, 또 읽어볼게요.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숨막힐 정도로 강렬한 분위기를 느낀 것은 바로 데이지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집 주위에는 무르익은 신비스러움이 감돌고 있었다. 위층에는 어떤 침실보다도 아름답고 서늘한 침실이 있을 것만 같았고, 복도마다 화려하고 신바람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만 같았으며, 라벤더 속에 처박아 놓은 곰팡내 나는 로맨스가 아니라 금년에 출시된 번쩍거리는 최신형 자동차처럼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로맨스가 있을 것만 같았고, 시들지 않는 꽃처럼 무도회가 열릴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 이미 많은 사내들이 데이지를 사랑했다는 사실 또한 그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개츠비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했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의 눈에는 그녀가 더욱 가치 있어 보였다. 네, 소설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강 박사님이 피츠제럴드 소개한 글 살펴볼게요. 피츠제럴드의 소설에는 화려한 사교계에 대한 동경과 그녀의 그녀의 부인 젤더를 곁에 두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던 작가 자신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낙원의 이쪽,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의 성공으로 부와 인기를 얻은 피츠제럴드는 주제가 너무 한정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맙소사, 그럼 돈 말고 또 다른 주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내용을 보니 피츠제럴드는 철학적인 시선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돈을 주제로 의도하고 이 소설을 쓴 거였군요. 그렇죠. 뭐 제가 너무 작가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츠비의 삶에 그대로 이 피츠제럴드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것, 너무 알려진 얘기라 알고 있을 것,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네요. 젤더를 곁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그 돈에 시달려야 했던 피츠제럴드의 그 괴로움이 참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의 화자 닉은 이러한 동경의 순수성을 깨닫는다. 톰과 데이지가 겉모습과는 달리 실은 그 우아한 겉모습과는 달리 실은 타락한 인간들인 반면 수상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긴 했어도 개츠비의 그 동경, 그것만은 오히려 순수했다는 것을, 그래요, 뭐 꿈꾸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 꿈만은 오히려 순수했다는 것을, 그래,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내가 잠시나마 인간의 속절없는 슬픔과 숨가쁜 환희에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은 개츠비를 희생물로 삼은 것들, 개츠비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도는 더러운 먼지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업이 연이어 실패하고 젤더마저 병에 걸리자 절망에 빠진 피츠제럴드는 술을 끊지 못하고 44살의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이 부분 좀 직전에 읽어드린 이 부분은 강 박사님이 쓰신 내용인지 어디에서 인용을 하신 것인지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뭐 공감이 되는 부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꿈 뭐 누가 평가하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꾸십시오. 그렇지만 이 개츠비처럼 다 이룬 후에 허망해지지 않을 그런 꿈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순간 번뜩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나름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감정은 인간 본질이고 피할 수 없고, 그렇죠. 주변에 보면 이 탐욕이 큰 사람들이 있고 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큰 사람들이 좀 이 옆에 있으면 괴롭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저는 사실 이렇게 탐욕이 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나를 반추해보면서 읽는 것을 책을 읽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책을 통해서 주인공도 알아가고 작가도 알아가고 인생도 알아가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돈에 대한 갈망은 집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체제 아닌가. 이제 돈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절대적인 수단은 동시에 절대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미 돈은 하나의 숭고한 목적으로 승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돈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대학교와 전공을 정하는 것도 취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닌가. 돈만 있으면 여행도 물건도 행복도 사랑도 심지어는 애인마저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렇기에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친구가 애인이 내게 친절한 건 내게 돈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급슬프네요. 그들도 나처럼 돈을 신처럼 숭배한다면 말이다. 결국 돈이 없다면 친구든 애인이든 모두 나의 곁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런 거죠. 슬퍼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돈을 모으고 또 모은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돈을 벌려고 했지만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돈이 매개가 되는 거죠. 물물 교환할 때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접촉을 해야만이 그 물건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이라는 매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중개인들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최종 생산자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이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그마저도 더 멀어졌어요. 우리는 샵에 가서 중간상을 만나고 그에게 돈을 대신 지불하면서 최종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사이트에다가 돈을 지불하면 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멀어져 버렸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런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마치 신에게 헌신하느라 가족과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는 어느 우매한 아주머니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런 딜레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런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이런 것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면서 생을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한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 내 가족을 위해서 신을 믿다가 반대로 신에게 헌신하느라 가족과 이웃을 잊어버린 그런 어느 우매한 아주머니의 꼴이 되어버린, 그 우매한 어떤 인간의 꼴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런 딜레마에 우린 빠져있죠. 여기서 벗어날 방법, 강 박사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래요. 돈에 대한 갈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있을까?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최적 생계비를 생각하며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목적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자리, 그러니까 수단의 자리로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돈은 여행을 가려고, 맛난 음식을 먹으려고, 혹은 멋진 옷을 사기 위한, 아니면 내 가족과 어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려는 수단, 내 가족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는데 필요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돈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다. 바로 이것이다. 돈의 적절한 위치는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다. 돈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없지 않다. 있다. 최적 생계비를 계산하고 그것을 삶에 관철하는 것이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돈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삶과 사랑을 향유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절제하는 거죠. 돈에 대한 탐욕을. 그리고 다시 돈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구가하고자 했던, 영위하고자 했던 그런 나의 진정한 삶을 관철시키는 거죠. 생에서. 네, 이렇게 갈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내딛는 것이다 라면서 어드바이스를 마치시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제가 늦잠을 자서 낭독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그랬는데 무사히 한 클립 올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